여러분 반갑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는 성재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볼 내용은 국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법알못에 걸어서 세계로라고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은 내용의 국제법을 접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로 여행도 가고 업무를 보러 나감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적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 제목을 사용했던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 지도입니다. 자, 저게 조그맣게 동북아 끝에 붙어 있는 대한민국이 보이죠. 대한민국의 전체 면적은 약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육지 면적의 15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요 근자에 들어서는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역량을 익히고 또 경륜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세계로 많이 나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세계를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포진해 있죠. 그 중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또 저 멀리 미국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쪽에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들 나라가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대상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년 미국을 방문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약 230만 명이 1년 동안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1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먼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 사이의 어떤 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다시 한번 걸어서 세계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멀리 보이는 홍학으로 보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조금만 확대시켜 본다면 여러분 눈에는 어떤 것이 보입니까? 홍학으로 보입니까? 전혀 홍학이 아니다. 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대상물은 한강면 조각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플라밍고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실제의 새가 아니라 조각품이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조각품인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멀리서 보니까 새처럼 보였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진을 놓고 봤을 때 오른쪽 사진 어떻습니까? 오른쪽 사진도 여러분 눈에는 조각품으로 보입니까? 이 사진은 제가 한강변에 운동하러 나가서 찍었던 황새 사진입니다. 정말 정물처럼 가만히 서 있는 저 황새를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각품이 아니라 실제의 진짜 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 한 해에 23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들어와서는 관광을 가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 없이 미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 유학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 신청을 하게 되고 비자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았을 경우에 미국의 정상적인 입국이 허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자 신청서를 발급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인터뷰 과정에서 적절치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에 들게 되면 이상과 같이 비자는 거절될 겁니다. 실제로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25년 전 일입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따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당시 토플을 쳐서 600점 이상도 맞고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해서 미국의 유명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 입학 허가서를 받고 미국에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영사와 면접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영사가 그 변호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Who is the student?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너무나도 간단한 질문이니까 이 변호사는 We are not the student 라는 답변을 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변호사의 학생 비자는 거절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법에서 처음 외국과의 시점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의 창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나라든지 자국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국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것과 관계해서 흔히 이것을 국내 문제, 영어로 domestic matters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국내 문제는 그 국가의 주권적 사항으로서 그 국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다. 조금 전 사례에서 그 변호사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없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이 허용이 됐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와 같이 미국 영사가 거절한 것은 미국의 탑 클래스의 로스쿨에 가는데 Who is the student라는 말을 못 알아듣다? 토플 600점을 받았다? 의아스러운 겁니다. 그들은 입국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출입국에 관련된 권리는 그들의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국내 문제와 관계해서 요 근자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 전에 미국의 의회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계되는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했고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우리나라의 한 정치적 인사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청문회를 여는 것은 일종의 내정 간섭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간섭이라는 용어가 바로 앞서 살펴봤던 국내 문제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내정 간섭이라고 할 때 내정이 바로 국내 문제라고 하는 용어의 다른 표현이라고 해도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문제를 간섭하는 것이다 라고 한 의미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과 관계해서 국제법 학자로서의 제 개인적인 평가는 적절한 용어 사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수사로서 내정 간섭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의미에서는 내정 간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국내 문제를 제3국이 힘을 동원해서 바꾸려고 하거나 억지로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 간섭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980년대에 중미 국가 중에 하나인 니카라구아가 좌익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주 지역에서의 좌익 정권에 대해서 두드러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니카라구아의 좌익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했고 그 결과로 니카라구아의 좌익 정권에 반대하는 산디니스타 반군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군수 물자를 지원해주고 심지어는 반군들을 데려다가 플로리다의 미군 기지에서 훈련시켜서 투입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와 관계해서 니카라구아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내정 문제에 대해서 간섭했다. 우리나라의 좌익 정권은 니카라구아 국민이 선택한 내용이다. 헌법상의 정치적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고유한 주권적 발현이다. 이것을 미국이 바꾸려고 하는 힘을 동원했다. 라고 ICJ라고 하는 국제적인 법원에 제소를 했고 이 국제적 법원은 미국의 그와 같은 행위는 간섭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입장을 정리했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간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제3국이 힘을 동원해서 대상국에게 일정 강제를 취할 때 그것이 간섭이 된다는 것이죠. 미국 의회의 청문회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이 어떤 것인지 검토하고 문제를 살펴보고
한 번쯤 우리가 권유하자라고 하는 것은 힘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의 강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희 법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용어를 쓴 우리나라의 한 인사의 표현은 정치적 수사이지 법적인 개념은 아니다라고 정상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자, 미국에는 이와 같이 매우 좋은 풍광들이 많이 있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바로 미국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의 주인이 바로 미국 대통령이죠. 2017년에 직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국을 방어해 주는데 매년 한국과의 관계에서 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고쳐야 된다라고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전직 대통령이 그와 같은 행위가, 그러한 언사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감성적으로는 거북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 트럼프의 이러한 언사는 매우 법적인 측면에서 기반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한미 FTA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WTO 체제하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보다 더 강력한 무역 연맹을 맺기 위해서 체결한 것이 자유무역지대 협정으로서의 한미 FTA입니다. 이 한미 FTA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서로 간에 의견이 좀 달라지게 되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24조 2항이 양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문서로 고치도록 합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기반이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24조 제5항에는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종료된다. 한미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미국은 더 이상 FTA 진행하지 못하겠다라고 알리게 된다면 한미 FTA는 그만두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전에 합의된 FTA에 체결된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배경에 보면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국내에 많은 이견이 존재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결단으로 FTA가 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우리나라 협상팀은 온 힘을 다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조문 속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았고, 그 결과가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한 해 약 4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걸 진행하다 보니 미국이 너무 불리해. 미국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턱대고 힘으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세계를 나가서 정확히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10위 이내에 들어가는 무역 대국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무역을 가지고 있고 그 무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법적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무역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제도로서 정합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라는 것이고, 이 WTO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국제 조약이 있습니다. 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흔히 GATT이라고 부르는 이 협정 속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수량 제한을 금지하는 것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은 두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최혜국 대우는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할 때 제3국 간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국민 대우는 일단 우리나라에 관세를 물리고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상품과 외국 상품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량 제한의 금지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물량이 한꺼번에 막 밀려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 물량을 규제하겠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통상질서의 기반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과연 이것이 그대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 신문에 나와 있는 지금 사파를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놓여 있죠. 일본은 2019년도에 소위 말하는 강제징용공 및 그리고 전쟁 희생자 등의 관계와 연계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내린 판결을 이유로
일본은 대한민국에 수출하고 있던 에칭가스 등과 같은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은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고 수출했는데, 우리나라에 2019년도에 판결이 내리고 나서는 저희들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수출하는 그와 같은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끈끈이 일본 당국의 통제를 받도록 한 거죠. 자, 잘 해주다가 갑자기 잘 해주던 조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려해주다가 그 배려를 싹 몰수해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 기분 나쁜 게 없죠. 그런데 이런 기분 나쁘다라는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일본적 조치가 과연 정당하냐? 그것이 최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겟협정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 합치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또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WTO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계해서 우리 정부는 곧바로 2019년 7월 4일 일본을 상대로 해서 WTO에 제소 조치를 취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WTO에 펜딩되어 있습니다. 자,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하여 사드를 배치했다. 사드 배치와 관계해서 국내에서도 많은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해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일단 정부의 정책으로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나니 그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중국이 취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정부는 일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지만 중국 내에서 중국 내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고 있다가 점점 피해가 극심해지자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중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WTO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무역, 자유무역에 반하는 거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모 자동차 회사는 연간 손실액이 5조 원을 넘어서는 단계까지 발생했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유통기업은 철수하는 결정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 발생한 것이 바로 중국의 저와 같은 조치였습니다. 중국의 조치가 과연 내국민 대우를 위반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 문제를 우리가 따져봤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와 관계해서 우리 정부는 WTO나 한중 자유무역협정 위반이 아닌지 검토하겠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을 우리가 단순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정당한 이익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느냐, 지켜지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법적인 쟁점들을 접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가만히 지나가는데 누군가 나를 때렸다. 누구의 돈을 빌려줬는데 제대로 갚지 않는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누명을 엎어지운다. 수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법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여러분들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에 대한, 중국에 대한 약간의 감성적인 또는 감정적인 대응 조치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의 무역 이익이 손실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국민 여러분들 모두의 이익이 손실을 겪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다. 걸어서 세계를 제대로 보는 과정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멀리 이제 스위스로 가볼까요? 저는 다행히 스위스에 학술회의를 갔다 잠깐 뜸을 내서 알프스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알프스의 세 개의 산을 전부 다 맑은 날에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렸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마테오른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마테오른 사진, 얼마나 맑은 날에 저 멋진 그림을 볼 수 있습니까? 스위스에 가서 마테오른을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풍광만 있는 곳이 스위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앞서 이야기했던 WTO의 본부가 있고 UN의 또 다른 본부가 존재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는 수많은 국제기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기구들이 단순히 정치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반에 의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국제교역을 통한 전 세계 사람들의 복리정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엔 본부 맞은편 광장에는 적지 않은 예술 조각품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보는 사진은 데니엘 벌셋이라는 사람이 설치한 브로큰 체어입니다. 부러진 다리를 가진 의자를 설치해 놨어요. 기울어져 있죠? 지금 화면상의 뒤쪽에 부러진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 의자가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부러지면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브로큰 체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인지뢰로 희생당한 민간인 피해자의 아픔, 그 위태로운 상황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대인지뢰, 무력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무기의 사용입니다. 이 무기의 사용이 적대 행위에서 상대방 병력에 대해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상대방 민간인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작용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관계해서 이 사진 한 장 다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관광지인 두브로브니크입니다. 제가 이 두브로브니크 산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사진만 보더라도 두브로브니크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잘 알 겁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외곽의 성곽은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저 지역을 두브로브니크의 올드타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두브로브니크 올드타운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이런 장면들을 가끔씩 봅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거예요. 하나의 집을 구성하고 있는 지붕에 왼쪽은 낡은 기와가, 오른쪽은 아주 깨끗한 기와가 덮여 있죠. 왜 그럴까요? 유럽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많은 지역에서 지붕들은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데 두브로브니크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낡은 지붕과 붉은 지붕,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1991년도에 들어서 구유고 연방은 분열과 해체 과정을 겪습니다. 내부적으로 인종적, 종교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국가들마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분열과 해체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991년 크로아티아도 구유고 연방에서 탈퇴해서 독립국가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구유고 연방 일대 수많은 인종들이 섞여 살고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내에도 크로아티아인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르비아계의 사람들도 적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구유고 연방의 가장 강력한 복고 세력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이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반대하면서 전쟁이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유고 내전이고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의 전쟁의 참화를 느끼게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세르비아계와 몬테네그로를 중심으로 하는 구유고 연방군이 크로아티아를 공격하면서 전 세계에서 정말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되어서 유네스코가 인정을 준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두브로브니크에 대한 막대한 포격을 3개월에 걸쳐서 전개합니다. 약 8,000발의 폭탄이 두브로브니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브로브니크 올드타운의 약 68%가 파괴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심각한 파괴로 인해서 세계 문화유산의 지위를 잃을 상황에 이르렀지만 크로아티아 사람들과 세계의 관심과 지원에 따라서 복구가 되면서 1994년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크로아티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유럽 국가 중에 하나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하나의 타이틀을 달고 저 지역에 가서 많은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 과정이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크로아티아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의 참사관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다면 그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참사관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PD의 연락을 3일 전에 받았다고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은 3일 만에 크로아티아에서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고 지역을 움직여 다닌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참사관은 크로아티아의 아름다움을 한국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의무감과 책무를 가지고 크로아티아의 외교부를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크로아티아의 외교부, 크로아티아의 국방부와 협상을 해서 3일 만에
드론 촬영을 허가함으로써 크로아티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실제로 제가 크로아티아의 수도가 자그레브인데 자그레브 대학의 로스쿨과 많은 교류를 해왔고 처음에 자그레브 대학에 갔을 때 그 대학의 학장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 사람들 고맙다. 수많은 관광객이 와서 크로아티아의 관광 수입을 올려주니 너무 고맙다. 그 회의가 크로아티아와 한국 사이 통상 문제를 다루는 무역 규범을 다루던 회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서로 간의 이익은 냉정한 겁니다. 그 냉정한 이해관계가 정치적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반 위에서 철저하게 분석되고 적용되고 해석되어서 국가의 이익이 조정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와서 왜 이 장면을 보여줬느냐? 조금 전에 보여줬던 broken chair, 민간인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무역 사용의 금지는 흔히 우리가 국제인도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네 가지 원칙입니다. 인도의 원칙, 구별의 원칙, 비례성 원칙, 군사적 필요의 원칙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긴 어렵습니다만은 이 중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Principle of Distinction, 구별의 원칙 혹은 식별의 원칙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말을 고치고 있습니다만은 민간인과 전투원,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 간에는 구별을 해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차별적인 두브로브니크에 대한 폭격은 국제법, 그 중에서도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년 제일 많이 간 국가입니다. 2019년 통계로 580만 명이 방문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남단에 이 대한민국과 밀접한 거리에 있는 곳이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에 가면 이와 같은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 기념탑은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탑입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7만 명이 사망했고 그 중에 1만 명은 그 당시 조선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방의 원자폭탄에 의해서 생명을 뺏겼다.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역사적 교훈을 기념탑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가사키에는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가 촬영했던 군함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세계문화유산이고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해서 한일 간에 복잡한 쟁점이 됐습니다만 그런 정치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인류의 교훈을 국제법에 기반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핵 확산을 방지해야 된다. 핵무기의 사용 금지, 더 나아가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법상의 합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보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위성 사진을 제가 차용했습니다. 저기에 이제 백두산 천지라고 제가 글자를 타이핑을 해놨습니다만은 1960년대 초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경계 획정 조약을 체결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빨간 국경선이 그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두산의 천지가 우리나라 영역인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인식을 해왔대. 그러나 실제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백두산 천지가 갈라져 있다. 북쪽의 5분의 2는 중국 측에, 남측의 5분의 3이 북한 영역인 걸로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백두산을 방문해서 중국 측을 통해서 백두산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마주하는 것이 바로 한자로 쓰여져 있는 저 천지라고 하는 것, 중국령이라고 하는 저 팻말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960년대 초에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북중 경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이를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후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면 저와 같은 북중 경계 조약은 과연 그 효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해처럼 우리 주변에 있어 가장 가까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한 번쯤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를 살펴봤다. 국제법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국제법은 전국적으로 여러분 모두의 권리 의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에서 국제법에 기반해서 정책을 전개할 때 국민 여러분들이 제대로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을 때 정부도 또 타국도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또한 국제사회에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그런 과정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오늘 이 강좌의 핵심적인 초점입니다. 감사합니다.